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버넷 뉴스는 독거노인 200만 명 시대 특집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부센터장님과 대학생 네 분을 모시고 독거노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를 좌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김현미 부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성결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정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마진희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김신영입니다. 저는 사회복지학을 복수 전공하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동우입니다. 네, 그럼 김현미 부센터장님이 오늘 토론할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우리나라 독거노인 현황과 관련해서 그 사회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배경부터 들어봐야 하겠네요. 네, 저희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압축적 고령화, 그리고 핵가족화, 부양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독거노인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한 구독사를 예방하고자 어떤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1년도에 처음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독거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지원 사업, 그리고 거점 수행 기간, 운영 관리 및 지원,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 지원 등 정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과 그리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기업, 그리고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서로 연계 협력하는 온 국민이 함께하는 자원사업인 사랑 있는 전화, 마음 있는 봉사 등의 독거노인 살아있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부터 알아보는 게 순서겠네요. 우선 독거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의 사업 추진 체계를 알고 싶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사업 지침을 시달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사업을 평가하고 예산을 교부하고 또 사업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밑에 이제 시도가 있습니다. 시도에는 거점 수행 기관이 있는데 거점 수행 기관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시도 밑에 이제 시군구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그 수행 기관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인력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 시군구 서비스 밑에 수행 기관들은 그 제공 인력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부모관리나 파견, 독거노인 현황조사 서비스 제공 등 그 어르신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시군구에 있는 수행기관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독거노인 살아있기 사업이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연계하고 또 무연고 독거노인 관리 및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을 수행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수택 대상자의 자격 등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네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수행기관 244개소는 어떠한 과정에 의해 선발되는 것일까요? 저희 그 244개 사업 수행 기간은 시군구에서 매년 1월까지 이제 재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재선정을 하든지, 그러니까 공개 위탁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수행 기간은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시군구가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탁 시에는 이제 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정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기간에 대해서 시군구에서는 계속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수행 인력이 전국에 지금 현재 2016년 현재 8,800명입니다. 이 8,800명에 대해서 저희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44개 수행기관에서는 이 수행 인력들에 대해서 이제 매번 관리하고 또한 평가하고 교육하는 일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행기간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수행기간에 따라서 근무자분들의 처우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행 기간에 근무하는 저희 근무자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점 서비스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 거점 서비스 관리자들이 이제 전국에 17개소에 한 명씩 또는 2명씩 배치가 되어 있어서 총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 및 수행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무를 수행하고 월 급여는 한 150만 4천 원 정도로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역할은 관할 지자체 수행기관에 인력을 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혹석이나 혹한기 때 국고는 보호 체계를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시군구에서 수행기관별 국고는 보호 계획을 수립을 했는지 정확하게 수립을 하고 안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기상특보가 발령이 됐을 때는 해당 지역의 수행기관에서 어르신들한테 정말 제대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당일날 아니면 그 다음날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행기관의 서비스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372명이 지금 현재 시군구 244개 수행기관에 한 명 또는 2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배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역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수행기간 규정에 따라서 이제 공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월 급여는 아까 거점 서비스 관리자들하고 동일하게 150만 4천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4대 보험과 퇴직금이 이제 다 같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는 고위험 독거노인이 이제 집중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생활관리사들이 그들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는 부분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기관에서 의뢰를 받고 있는 자살이나 학대, 그리고 고위험 독거노인에 대해서 서비스 관리자들은 매월 한 번씩은 꼭 방문을 해서 이분들에게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다른 시설에 연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석이 혹한기의 독거노인 보호 대책을 이제 수립을 하고, 그리고 기상특보가 오늘 이제 기상특보가 전국에 한 10개 이상 정도가 발령이 됐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발령난 그 지역에 있는 서비스 관리자들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안부 확인을 점검을 생활관리사들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리고 이제 그 거점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기본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현장에 어르신들하고 긍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전국에 8,40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고 월 78만 4천 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요. 4대 보험과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64세를 초과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건 이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상자다 보니까 대상자보다는 좀 적은 그런 이제 나이로 좀 연령을 좀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업무는 독거노인 현황조사가 가장 큰 업무이고,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 이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안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고위험군들에 대한 집중 관리, 그리고 어르신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생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교육을 시키는 부분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해주는 이런 부분들,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회준수를 맡은 학생들이라서 취업에 관심이 많군요. 좀 더 많은 노인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생활관리사 같은 전문 인력 양성이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열악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생활관리사 그리고 서비스 관리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사업에 노하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좀 전문적인 인력이 어느 정도 스킬이 좀 쌓이게 되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성을 좀 증가시키고 양질의 인력 확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제 솔직히 솔직한 얘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다 전문적인 인력 투입으로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좀 증진시킬 수 있도록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좀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젠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현재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독거노인이 144만 명, 그리고 이제 뭐 내년에는 더 많이 증가가 되고 이제 해마다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노력은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업무 중에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는 독거노인 돌봄 기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어르신께 방문하는 주 1회 방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 2회 전화를 통해서 현재 22만 명 어르신에게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24시간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긴급 상황이 발생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119나 아니면 긴급 지원이 가능한 곳에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동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독거노인의 안전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는 간단히 정리하면 독거노인 안부 확인 사업인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네. 독거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전에 대한 위험,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고독감으로 오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결핍, 이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 독거노인 돌봄 기본 사업은 안부 확인뿐만 아니라 이런 정서적인 지원이 더 큰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거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처럼 전화나 아니면 응급 안들림처럼 응급 호출 등 기계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께 방문하고 또한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과 안부 한마디를 보내는 것이 어르신들의 삶에 더 어떤 의욕도 느끼게 해주시고 또 본인이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원인, 이유 뭐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 공적 돌봄이들만으로는 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랑 있는 전화 사업, 마음 있는 봉사 사업 등이 필요한 거군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신다 하면 도시락이나 무료 급식 등을 연계해주고, 그다음에 난방비가 없어서 이 추운 겨울에 이제 지내시는 분이 있다 하면 난방비 신청.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나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원들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해결하거나 이런 정보에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자원에 대한 정보, 연결, 그 다음에 신청하는 것도 어르신들은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신청까지도 이제 도와주는 게 저희 독거노인 돌봄 기본 사업에 있는 서비스 생활관리사들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 준비가 안 되신 상태에서 혼자서 노년을 보내시는 것이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그럼 현장에서 보시기에 독거노인 분들이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우리나라 그 독거노인들, 특히 노인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보다 노후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것이 여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있는 반면에 또한 혼자 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감이 또 같이 크게 어떤 문제로 자각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활발하지 못한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독감이 많이 크기 때문에 고립되어 혼자 사회와 단절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고독감이 이제 우울감과 자살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고독감 이런 것들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이제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독거노인분들에게 이제 경제적인 지원 못지않게 관계 단절이라든지 아니면 우울감 아니면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 해결도 되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실제 욕구를 저희가 이제 조사를 매년 하는데 조사한 결과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혼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서적인 두려움, 그다음에 외로움이 어르신들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아플 때 나를 간호해줄 수 없는 사람이 간호해줄 수 없는 사람이라도 없다는 거, 간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이게 이제 자신들한테는 가장 큰 두려움이다. 그러다가 내가 혼자 죽고 혼자 방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정책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정서적인 부분이 중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먼저 2017년부터 시행했던 독거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도 생활관리사들이 어르신들한테 이제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하지만 정서적인 지원에 이제 중점적인 것을 두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은둔형 독거노인, 그러니까 기본 사업에서 어르신들을 커버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2014년도에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이라는 거를 이제 또 정부에서 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 그래서 혼자 사시는 그리고 친구도 없고 단절되어 있는 분에게 친구를 만들어주자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인 이러한 거에 이제 많은 포커스를 두고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가족, 이웃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된 채 혼자 우울감과 자살 생각 등에 의해서 정말 은둔으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와 그리고 이웃과 아니면 한국 가족과도 이제 잘 연락도 하지 않는 이런 분들을 이제 발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혼자서 사시고 고립돼서 사시는 분들을 이제 발굴해서 사회와 나와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제 단순하게 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이 사회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도 왜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건 친구가 없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거와 똑같이 이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도 사회와 단절되는 것이 사회와 왕따가 되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발굴을 해서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친구들을 연결을 해서 사회관계를 좀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연령의 독거노인들과 이렇게 서로 친구를 맺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독거노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노인분들하고 이제 친구를 만들어주는 걸 위해서 상호 돌봄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4월 지금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80개소에서 수행기관에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623명 어르신들한테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해주지만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은둔형 독거노인을 발굴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회와 연결해주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커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공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는 건 불가피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산정 기준이 조금 빡빡하다라는 느낌도 들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안타까운 사례가 어떤 게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추산한 2016년 독거노인 수는 144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공공, 그다음 민간 지원을 통해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보는 그 인원은 44.1%로 한 63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최소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은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44.1, 63만 명 중에서 독거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에서 22만 명, 그리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에서 15만 명, 그리고 응급 안전 알림이 서비스로 해서 5만 6천 명, 그 다음에 친구 만들기 사업에서 5천 명,
그리고 노노케어 사업에서 11만 4천 명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한 40만 명 정도는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독거노인 63만 명 중에서 40만 명 정도는 보호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 22만 명, 18만 명 정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방치되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음등형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사례로 이제 음등형 독거노인 중에 한 분이 이제 경남 지역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사례인데 죽은 지 약 50여일 만에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저희가 매년 독거노인들 현황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때 현황조사를 갔을 경우에는 본인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개인의 확인이 없으면, 개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개인정보법이 강화되면서 이 개인의 동의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음주형이고 이분이 분명히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 수혜기관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대상자가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인 서비스는 주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집주인이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연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집주인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제 문을 열고 아마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어르신이 몇 달 만에 죽은 상태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계신 거를 발견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현황 조사에 많이 좀 제외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면 부재이신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찾아갔을 때 어르신이 안 계셔서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어르신이 이제 5년 만에 발견된 어르신이 계세요. 이분 같으면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발견했을 때는 67세 때 발견을 했는데 저희가 현황 조사를 하는 분들은 만 65세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돌아가신 거는 그 전에 돌아가신 거죠. 62세 때 돌아가셨는데 이제 3년 동안 방치됐고 저희가 현황조사를 하러 갔는데 이때만 해도 이분이 부재자로 계속 저희가 한 3번, 그러니까 저희 그 수행기관이 3번, 4번 계속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부재자로만 계속 확인이 되다 보니까 매년 그렇게 이제 1년, 2년 계속 부재자가 되니까 이상하다 생각을 했고 집주인도 이렇게 5년이 지났는데도 이분하고 연락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집주인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례가 됐습니다. 봤더니 5년 동안 이제 돌아가신 5년 만에 발견이 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 그런 어르신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며칠 만에 발견되는 사례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분이 정말 만약에 지금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발견해서 어르신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거랑 몇 년 후나 몇 달 후에 방치된 상태에서 해드리는 거랑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관심이 필요한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고 이런 것을 이제 정부에서 하다가 보니까 좀 정부에서도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만 명 정도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기업과 연결을 해서 사람 있는 전화나 마음 있는 조사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그다음에 일반 자원봉사 뭐 이런 분들을 좀 협조를 얻어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센터에서 진행하시고 있는 사랑기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말씀드렸지만 급속히 증가되는 이 독거노인을 감당하기에는 정부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콜센터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주 2회, 2만 3회 안부 전화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살아있는 전화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말벗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서적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 이런 마음 있는 봉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같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복지는 곧 재원 아닙니까?
고령화 사회의 진입 속도가 이처럼 빠르다면 독거노인이나 노인복지 예산도 이에 걸맞게 증가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하여 그 노인복지 예산은 정말 많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거노인 보호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 증가폭이 그렇게 크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그것은 이제 다른 노인복지 예산으로 이제 투입되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만큼 정부가 이제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이제 독거노인한테 가는 것들에는 좀 한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증가되는 이 요보 독거노인에 대해서 정부의 그 재원에만 계속적으로 매달릴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이나 아니면 단체에 대한 후원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인 거죠. 특히 이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자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현재 혹시 그럼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독거노인 살아있기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101개의 기업 및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전화의 경우는 이제 콜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콜로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3만 8천 명 정도가 이제 진행을 같이 했었고요. 여기 이제 56,961명의 독거노인에게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1대2 매칭을 해서 안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있는 봉사라는 거는 이제 전화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정기적인 방문 아니면 뭐 혹석이나 혹한기나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이제 어려울 때 주 1회나 아니면 월 1회나 아니면 2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어르신한테 가는 그러한 경우가 약 한 77만 3천 명 정도의 독거노인에게 이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자나 혹은 이제 기부금 같은 것들이 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이제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기부금을 내셨다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부금을 내는 이제 후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저희가 협약을 맺은 기업도 있을 수도 있고 기업을 맺지 않고 아니면 그냥 후원 금품만 이제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일회성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기업들까지 봤을 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14개 기업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 기업이나 단체에서 약 한 87억 원 정도 지원이 돼서 어르신들한테 배분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20년 후에 우리나라 노인 4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이 된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독거노인의 증가폭이 가파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원인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산업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형태가 이제 계속 변화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대가족으로 부부 세대, 그 다음에 자녀 세대, 그리고 아니면 뭐 손자녀 세대 이렇게 같이 사는 확대가족이었다 보면 이제 핵가족으로 노부모 세대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노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홀로 사는 1인 단독 가구들이 이제 증가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독거노인은 증가될 수밖에 없고 노부모 세대로 살던 분들이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면 사별이 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약 한 70% 정도 되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즘엔 또 파혼이혼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두 분이 살다가 이혼을 하시게 되면 부부가 두 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독거노인들도 증가되는 거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독거노인은 앞으로도 더 많이 증가되지 않고 또 여기 또 요즘에 또 많이 또 하나의 가사하게 된 게 뭐냐면 결혼을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또 하나의 주요 원인으로 점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곧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텐데 어떤 자세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은 이제 중앙 정부 지원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지원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서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경우는 이제 정부의 정책 사업이나 아니면 정부의 지원 등으로 이제 커버를 해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다른 자원이나 다른 연계를 통해서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중요한 건 이제 지자체와의 어떤 다양한 협력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관심이 없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시너지의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서 그 어떤 사회적 안정망을 확보, 그래서 촘촘한 사회적 안정망이 이제 확보가 됐고 그 안에 보호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독거노인의 문제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그 어떤 국민들, 사회, 그 지자체에 있는 어떤 국민들의 그런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랑 다른 문제야, 나와 별개야 라고 생각을 하면 노인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걸 문제시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독거노인 세대가 젊었을 때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자기 삶이 아주 순조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죠. 장수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던 그들은 가족, 특히 자식들의 오늘에 자기의 내일을 모두 내어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세대입니다. 사실 한국처럼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단기간에 급속도로 발전해 이룬 사례가 거의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려움에 처해 계신 독거노인 분들께서 그런 오늘날의 한국을 이끄시는 그런 많은 역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재는 그런 정서적인,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는 게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동우 학생은 부모님 계시죠? 네, 계십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반드시 독거노인이 되실 텐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이번에 독거노인 분들의 여러 어려움을 처한 것들을 말씀을 들은 계기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독거노인 되시면은 이동우 학생은 어떻게 모실 작정이세요?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지금 생각으로는 부모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면서 최대한 자주 찾아뵙고 모시고 그렇게 가능한 살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저희 자녀들에게 모든 자원을 투여하시지 마시고 부모님들을 위한 노후 대비를 위해서 그런 재산이라든가 여러 자원들을 미리 따로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우 학생은 나는 이대로 독거노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만약 독거노인이 된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저 역시 독거노인이 될 수 있겠죠. 좀 미리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일단 국민연금은 물론 여타의 보험이라든가 연금 또한 생애 전반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소득과 지출을 잘 고려를 해서 노후에 되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에 참여함으로써 정서적인 단절에서도 미리 방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신영 학생도 부모님 계시죠? 네, 계십니다. 네, 부모님이 독거노인 되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희 외할머니께서 15년 동안 독거노인으로 생활하셨기 때문에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부모님 등록금 다 대주시고 하죠. 이제 시집도 보내주고 해야 될 텐데 부모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희 친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계망을 좀 넓히고 유지하는 데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신영 학생도 나중에 독거노인 될 수 있죠? 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독거노인이 필연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저희 세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권리의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사전의료 의향서나 장기기증과 같이 저의 권리의 측면을 제가 나중에 독거노인이 되어서도 발휘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고 싶습니다. 네.
마진이 학생도 부모님 계시죠? 네, 계십니다. 네,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독거노인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저는 부모님의 노후와 독거노인을 각각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려지는 이미지가 매우 다른데요. 부모님의 노후를 생각해 보았을 때는 나이 드신 두 분께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시는 생각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좌담을 계기로 독거노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되시면은 어떻게 모셔준다는 생각도 해보시고. 네,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 정책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을 대신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찾아뵙고 대화도 많이 하고 마치 단짝 친구처럼 부모님과 쇼핑도 하고 저녁에는 가볍게 막걸리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부모님이 어떻게 생활하시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위한 인생이 아닌 부모님이 자신의 인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많이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자녀분들께서 만약에 부모님들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끼셨을 때 부모님들께서 자존감이 매우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인생보다는 부모님 자신의 꿈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마진이 학생도 언젠가는 독거노인이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준비하셔야죠.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노후에 바탕이 되는 연금 관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건강한 노후란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건강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유대적인 인간관계, 화목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정호 학생 부모님 계시죠? 네. 독거노인 되실 거라는 생각해 보셨어요? 네, 요즘 이제 미디어나 매체 이런 신문 같은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독거노인 분들에 대한 많은 이렇게 자료들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이 독거노인이 되실까라는 생각을 했었다면 요즘은 이런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조금 나에게도 직접적으로 올 수 있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나이 독거노인 되시면은 김정화 학생은 이제 시급하니까 출배민이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모셔야 되죠? 나이 독거노인 되신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하고도 대화를 나누는데 이 얘기를 주제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동안에 버시는 거는 이제 좀 노인, 그러니까 나를 위한 노후 준비를 준비하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이야기를 하실 때 나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내가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따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부모님께서 따로 준비하시는 게 더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걸 보고 네. 김정화 학생이 만약에 독거노인 되면은 네. 일이 이제 부모님 때문에 스터디가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좌담회를 했잖아요. 김정화 학생은 혹시 오늘 부센터장님 말씀을 듣고 이런 점을 좀 개선해야 되겠고 내가 이제 사회주처럼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후보 같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부소장님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듣게 됐는데요. 독거노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되게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들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독거노인이 먼 얘기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당겨져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학생 무슨 의견이 있으세요? 어르신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사회생활을 해오셨는데 한순간에 나이가 들고 직장을 잃으셔서 아무 일 없이 생활을 하시는 게 어르신들을 더 외롭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료급식이나 청소봉사 같은 일회성 도움보다는 일자리나 아니면 배움터 같은 걸 많이 증가시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시네요. 김신영 학생은? 네, 저는 자원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민간 자원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부 재원보다는 있는 민간 자원을 적당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을 조금 더 어떻게 개선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군요. 네. 이동우 학생은 어떠세요? 저는 어르신분들의 정서적인 어려움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어르신분들께서 그 외로움이 많이 크시고 만약에 같은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끼리 서로 교류할 수 있다면 이런 분들의 정서적 단절감도 많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독거노인 자조 모임 같은 것이 활성화되는 방안은 어떨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생각이 대견하죠? 네, 앞으로는 이제 노인 세대가 많아지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줄을 거다라고 하고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세대의 공감이나 이런 것들이 단절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학생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느낀 거는 이런 분들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미래는 그래도 우리 사회는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내용들은 너무 좋고요. 근데 이제 항상 좀 이렇게 새겨주셨으면 하는 게, 독거노인들, 지금 현재 내 주위에 있는 독거노인들, 이분들은 아주 전에 말씀하신 것들처럼, 이분들, 나의 부모들도 언제든가는 독거노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옆에 있는 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이 가족이 되어준다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독거노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함께 민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어떤 행복한 울타리가 되줄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같이 동참을 해줘야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이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마인드와 인식이 저를 되게 많이 감동을 시켰고요. 그래서 앞으로 독거노인 보호 사업에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독거노인 지원센터 부센터장님 김경혁 박사, 그리고 성결대학교의 김정환 학생, 그리고 서울학생대학의 나진희 학생, 유아여대 김신영 학생, 그리고 서울대학 이동호 학생, 좌다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독거노인 200만 명 시대 독거노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